술에 만취한 여자가 우리 집 초인종을 부서져라 눌렀습니다.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말 한마디에 저는 직감했어요. 아, 나 더는 기다리기 싫어. 오빠, 이제 저 여자 좀 내쫓자고요. 그 순간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화영아, 오늘 재미있는 구경 좀 하게 생겼다. 여기까지가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히기 직전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는 그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제 결혼이 망해가는 줄도 몰랐어요. 모른 척 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엄마가 암 판정을 받은 건 1년 전이었어요. 수술하고 항암까지 버텨야 한다는 의사 말에 전 재빨리 남편에게 매달렸죠. 당신, 나 엄마 보험금 절반 줄게. 대신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오자. 집도 없는데 혼자 두면 불안해. 그때 남편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야, 네가 그런 말까지 다 하네? 알았어. 보험금 반만 주면 장모님 몇 년이든 내가 모실게.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안 그래? 그렇게 엄마는 우리 집에 들어왔고 엄마 병실 옆에는 시어머니 이불까지 깔렸습니다. 남편은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 집 여자 셋, 내가 다 책임진다니까. 나 없으면 어쩔 뻔했냐, 진짜에서. 그 말만 들으면 누가 봐도 든든한 남편이었어요. 문제는 그 보험금 5천만 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나서부터였어요. 당신 솔직히 말해봐. 엄마 빚 갚는다고 한 돈 주식에 다 넣었지? 어느 날 밤 저는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쉬며 TV 볼륨을 올렸어요. 아, 그 얘기를 또 해? 내가 그 돈으로 뭐를 하든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지. 잘 좀 풀릴 줄 알았는데 요즘 장이 개판이라 망한 거고 보험금이 장이야? 사람 목숨값이야, 그건. 그러니까 더 키우려고 한 거지. 내가 잘 되면 장모님 병원도 더 좋은 데로 옮기고 집도 넓혀주고 그런 거라고. 말은 그럴싸했지만 제 귀에는 돈은 날렸고 책임은 못 지겠다는 소리로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자꾸 집에 늦게 들어왔어요. 출장 가야 돼. 접대 골프가 잡혔어. 이사님이 부르는데 어떡하냐고. 처음엔 진짜 회사 일인 줄 알았어요. 땀에 젖은 와이셔츠, 술 냄새, 피곤한 얼굴. 그래, 가장 노릇하느라 고생하겠지. 억지로라도 그렇게 이해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출장 날짜가 묘하게 엄마 항암 스케줄하고만 겹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에 항암인데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어? 아, 그날 또 출장이네. 당신이랑 어머니가 다녀오면 안 돼? 나도 회사 사람이지 노예는 아니잖아. 노예는 아니었지만 적어도 남편은 맞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와중에 제 옆에서 묵묵히 버텨주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시어머니였죠. 화영아, 장우가 요즘 예민해서 그렇지. 그래도 돈 벌어온다고 고생은 하잖니. 겉으로는 아들을 감싸면서도 한밤중에 부엌에서 마주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제게 낮게 물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요즘 저놈 수상하지?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설마요, 어머니. 그냥 남자들이 다 그렇죠, 뭐. 그러자 시어머니 눈빛이 잠깐 싸늘해졌어요. 다 그렇진 않아. 바람 피우는 놈들만 그렇지. 그 말이 유난히 오래 귓가에 남았습니다. 그 즈음 저한테도 작은 유혹이 하나 찾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유혹이라고 느끼는 것부터 이미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던 거겠죠. 병원비와 대출이 겹쳐 저는 낮에는 병원 보호자, 저녁에는 동네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카페 사장님은 49, 회사 접대용 케이크 주문하러 오는 사람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죠. 우리 화영 씨 아니었으면 벌써 가게 문 닫았어요. 손도 빠르고 말도 따뜻해서 손님들이 다 좋아해. 그날은 유난히 힘든 날이었어요. 엄마 항암 후유증으로 하루 종일 토를 하고 남편은 무모드라며 연락이 안 됐죠. 가게 문을 닫고 뒷정리를 하는데 사장님이 갑자기 맥주캔 2개를 꺼냈어요. 고생했어요, 이거. 뒷문 잠그고 잠깐 마시고 가요. 집에 가면 또 간병하잖아요. 여기서 10분만 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캔을 받았습니다. 거의 비어가던 카페, 유리창 바깥으로는 주황빛 가로등이 질질 번져 있었어요. 화영 씨, 요즘 얼굴이 반쪽이에요.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남편은 잘해줘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대답 대신 맥주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사장님은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보다가 어디선가 꺼내듯 조용히 말했죠. 가끔은 누가 대신 수고했다고 안아줬으면 좋죠?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옆으로 조금 더 가까이 의자를 끌어왔어요. 손등이 스쳤습니다. 캔이 서로 맞부딪히며 딱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알코올이 몸에 돌기 시작하니 머릿속에서 엉망으로 꼬여있던 감정들이 풀려나오려 했습니다. 나도 그냥 잠깐 기대고 싶다.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이 스치던 찰나 제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화영아, 엄마가 찾는다. 기운 없다고. 언제 들어오니? 시어머니의 문자였어요. 그 짧은 한 줄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살짝 웃었어요. 역시 우리 화영 씨는 착해서 안 되겠다. 괜히 나까지 나쁜 사람 만들 뻔했네. 그 말에 저는 허탈하게 웃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오늘 일찍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데 카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나도 누군가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는 얼굴이었구나. 하지만 난 이미 너무 많이 망가진 집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길 건너편 모텔 간판이 번쩍이는 걸 보며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화영아, 너는 여기 들어가는 사람 되지 말자. 그렇게 겨우겨우 마음을 다잡고 사는 사이 남편의 출장은 점점 더 잦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출장이 뭔지 정체를 드러낸 날이 왔죠. 그날도 남편은 말했습니다. 일주일짜리 지방 출장. 휴대폰 자주 못 받을 거야. 이사님이랑 계속 붙어 있어야 돼. 짐을 싸들고 나가는 남편 등 뒤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게 속삭였어요. 화영아, 오늘 저녁에 시간 돼? 네, 어머니. 왜요? 나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오랜만에 우리 둘이서 부추전이나 해먹자. 소주도 한잔하고. 좋죠, 어머니. 그렇게 둘이서 재료를 다듬고 전을 부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한 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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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리셨어요. 이 시간에 누가 저렇게 예의 없이 눌러? 저는 손을 닦고 인터폰을 켰어요. 화면에는 화장 다 지워지고 마스카라만 번진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손에는 편의점 봉지와 캔맥주가 들려 있었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요. 나왔잖아. 순간 제 등줄기를 얼음 같은 것이 타고 내려갔습니다. 여자의 입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 때문이었죠. 어머니도 계시죠? 저 이제 며느리 자리 좀 바꿔주시라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톡 치더니 현관으로 걸어가면서 낮게 중얼거렸어요. 그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제 숨도 그 순간 같이 멈췄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막 진짜 사이다 반전의 시작이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랑 함께 술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현관 앞에는 립스틱은 다 번지고 눈가에는 마스카라가 줄처럼 흘러내린 여자가 서 있었어요. 하이힐은 한 짝이 벗겨질 듯이 헐거워 보이고 얇은 코트 안에 달라붙는 원피스는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죠. 그 여자가 저를 한번 훑어보더니 툭 내뱉듯 말했어요. 아, 진짜 있네. 아직도 이 집에? 그러면서 눈을 치켜뜨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아주 담담하게 물었어요. 누구냐, 넌? 여자는 피식 웃더니 캔맥주를 한 모금 털어놓고 말했어요. 어머니, 저 억울해서 왔어요. 장우 오빠가 약속했거든요. 장모님 돌아가시면 이 여자 내쫓고 저랑 결혼한다고. 그 한마디에 제 귀가 멍해졌어요. 뭐라고요? 제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여자는 아예 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죠. 저 여자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지 몸 하나도 못 건지는 여잔데 정 때문에 아직 못 버리고 있다고. 장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정리하겠다고. 가슴 어딘가가 쿡 찔린 것처럼 아팠어요. 엄마가 여기서 정리라는 말과 같이 묶인다는 것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잠시 제 옆을 힐끗 보더니 다시 여자에게 물었어요. 들어와서 얘기하지 그래. 남들 다 듣게 현관에서 이러지 말고. 시어머니는 현관을 열어젖히고 먼저 거실로 걸어 들어갔어요. 여자는 비틀거리면서도 익숙한 집인 것처럼 턱을 치켜들고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여자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아, 진짜 나라도 이 정도면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오빠 옆에 몇 년을 있었는데, 몇 년.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여자는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3년이요. 헬스장에서 처음 만난 날부터 치면 꽤 됐죠. 헬스장. 순간 머릿속에 남편의 말들이 떠올랐어요. 나도 운동 좀 해야지. PT 등록했어. 요즘 헬스장 트레이너가 스파르타야. 그래서 늦는 거야. 그때마다 제가 뭐라고 했더라요? 그래, 건강 챙기는 건 좋은 거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랜 게 떠올랐습니다. 여자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 운동 끝나고 쉬는 시간마다 저만 챙겼어요. 샤워도 안 하고 땀에 젖은 채로 제 허리에 팔을 두르면서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진짜 살 좀 빼서 새 인생 살 거야. 너랑 같이 여행도 다니고 차도 바꾸고 집도 더 좋은 데로 가고. 그러면 제가 물어봤죠. 그럼 저 여자는요? 오빠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엄마 때문에 아직은 정리 못했어.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때는 내 인생 한 번만 살게 해달라고 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뭔가가 우두둑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났어요. 슬픔보다는 이상하게 기분 나쁜 냄새가 났습니다.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은. 시어머니가 지금까지는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고 여자를 지켜보다가 드디어 조용히 물었어요. 너 이름이 뭐냐? 하주이요. 그래, 하주이 씨. 내 아들이 당신한테 뭐라고까지 말했는지 있는 그대로 다 말해봐. 다 말해도 돼요? 오늘은 다 말해도 되는 날이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는데 그게 이상하게 든든하게 느껴졌어요. 주희라는 여자는 잠시 저를 한번 쳐다봤다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을 이어갔어요. 오빠가 그랬어요. 장모님 보험금 들어온 거 자기가 관리해준다고. 그 돈으로 사업 구상도 하고 주식도 해서 불려놓으면 나중에 너랑 새 집 전세금으로 쓰겠다고요. 그래서 저도 믿었죠.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나 지금은 저 여자 남편이지만 마음은 이미 네 남편이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시어머니 눈이 그때 아주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가라앉히더니 또 물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 돈은 얼마나 썼고 몸은 얼마나 섞었고 미래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 꺼냈는지. 주인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마치 아무렇지 않은 듯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거 다 말해야 해요? 뭐, 모텔은? 솔직히 말하면 저 여기 있는 형님보다 오빠 몸을 더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치욕도 치욕이지만 이상하게 더러운 사람은 자기들인데 더러운 말을 듣는 건 늘 버려지는 쪽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그제야 허리를 고추 세웠어요. 그래, 오늘 잘 왔다 너. 네? 덕분에 내가 제 아버지 닮아서 저놈 더 감쌌던 거 이제 손 떼게 생겼다. 시어머니는 일어나서 주방 쪽으로 가더니 잠시 후 휴대폰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 작은 폰 하나가 오늘 밤 아주 큰 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주희 씨, 지금 말한 거 거짓말 아니지? 당연하죠.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저도 이제 그만 기다리고 싶어서 온 건데. 그래, 그럼 이 말도 똑똑히 들어둬라. 시어머니가 휴대폰 화면을 한번 확인하더니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장우야,
지금 네 여자친구가 우리 집에 와 있다. 잠시 정적. 그리고 스피커폰 너머로 당황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 술 마셨어? 시어머니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술은 걔가 마셨고 나는 오늘 내 아들 장례치를 준비를 했다. 제 옆에서 주희라는 여자가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듯 얼굴이 굳었어요. 오빠, 나야, 주희. 여기 집이야. 어머니랑 형님이랑 같이 있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거기 있어. 당장 가지 말고 거기 있어. 통화가 끊기고 시어머니가 조용히 소파에 다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어요. 화영아, 오늘은 울지 마라. 듣기만 해라. 우는 건 내일 해도 늦지 않는다. 그 말에 저는 마른 침만 삼켰어요. 곧이어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집안 공기가 단단히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 이 집에 살았던 지난 몇 년이 전부 재판정 위에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우리 집 거실은 배우 셋이 모인 막장 드라마의 촬영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셔츠 단추는 2칸이나 풀려있고 코트는 제대로 잠그지도 못한 채였죠. 주희야, 너 미쳤어? 여길 왜 와? 남편은 먼저 여자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저나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안 보이는 사람 취급이었죠. 주희는 벌써 울먹이는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오빠, 나 이제 못 기다리겠어. 맨날 오늘 내일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말만 몇 년째야. 남편이 그녀의 팔을 확 잡아 끌며 말했어요. 그래도 여기로 오면 어떡해. 여긴 내 집이야. 그 말에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반응했어요. 어디가 네 집이냐? 조용했지만 날카로운 한마디였습니다. 남편이 그제야 우리 쪽을 돌아봤어요. 엄마, 오해해요. 얘가 요즘 힘들다고 하길래 그냥 상담 좀 해준 거예요. 그냥 헬스장 회원이야. 그러자 주희가 소리 질렀어요. 헬스장 회원이라니. 오빠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데? 주희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 휙 집어던졌어요. 휴대폰이 테이블 위에 떨어지며 횡음처럼 들렸습니다. 직접 보시죠, 어머니. 화면에는 수없이 많은 카톡 대화창이 있었습니다. 저도 아는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자기. 그 건조한 이모티콘 하나가 제 뱃속 깊은 곳을 뒤틀리게 만들었어요.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집어들고 아주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조명 아래 시어머니 주름진 이마와 굳어있는 입술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자기야, 오늘 그 집 여자도 병원 갔어? 응, 장모님 항암이라 둘이 병원 가느라 집 비었어. 우리 그냥 호텔로 바로 갈까? 시어머니가 그 부분을 소리내 읽었을 때 거실 공기가 확 차가워졌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그거 장난으로 한 거예요. 애가 집착이 심해서 그냥 맞장구 좀 쳐준 거라고.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탁 내려치듯 테이블 위에 올려다 두며 말했어요. 그래, 장난을 3년을 쳤구나. 그것도 내 장모 보험금으로. 남편 얼굴에서 피가 가시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내가 모를 줄 알았냐? 네가 보험금 들어오자마자 계좌 이리저리 돌리던 거 내가 눈 달렸지 귀만 달렸냐?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휴대폰을 꺼냈어요. 험폰이었지만 아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주희 씨, 네? 아까 네가 한 말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때 정리한다고 한 거 다 녹음됐다. 주희 얼굴이 일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남편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소리를 질렀죠. 엄마, 설마 내가 그냥 늙은이인 줄 알았냐? 요즘 세상에 말로만 싸우다 지는 사람이 바보지. 그래서 증거는 다 모아놨다. 그 말에 남편은 처음으로 진짜 공포에 질린 얼굴을 했어요. 그때까지 굳어있던 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엄마 항암 스케줄 피해서 출장 잡은 것도 다 이 여자 만나려고 그랬던 거야? 남편이 당황한 눈으로 저를 봤어요.
야, 화영아, 그게 왜 거기서 나와? 내가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잖아. 술도 좀 마시고 사람도 좀 만나고 그럴 수 있지. 사람도 좀 만나고가 헬스장에서 PT 받고 모텔 가는 거였어? 제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난 엄마가 하루하루 무너지는 거 보면서 집이랑 병원만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신은 그 사이에 새 인생 준비하고 있었네?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살고 싶었다고. 맨날 병원 냄새랑 엄마 중내산의 소리만 듣고 있으면 정신이 멀쩡하겠냐고. 그 말에 시어머니 입꼬리가 비틀렸어요. 그래, 너는 살고 싶어서 바람 피웠고 이 여자는 사랑이라고 착각해서 남의 집 문을 두드렸고 우리 화영이는 너 같은 놈 하나 붙들고 죽어라 버틴 죄밖에 없지. 시어머니가 제 쪽으로 몸을 돌리더니 말했습니다. 화영아, 오늘 알았지? 쟤한테 미안해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 깊은 곳에 박혔어요. 그때 주희가 갑자기 울먹이며 소리 질렀어요. 어머니, 저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저한테 뭐라고 했는데요. 위자료도 충분히 챙겨준다고 했어요. 지금 사는 이 집도 나중에는 제 이름으로 바꿔준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남편이 눈을 부릅떴어요. 야, 미쳤냐? 그걸 왜 여기서 말해? 왜요? 저만 망가질 순 없잖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아셔야죠. 주인은 뜬금없이 배를 감싸쥐었어요. 저? 오빠 아이 가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잠깐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저? 임신했어요. 2달 됐어요. 주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내 아이가 아빠 첩자식 소리 듣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편이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야, 미쳤냐 진짜. 그거 그냥 정리하자고 했잖아. 그 말이 튀어나오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정리?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어요. 뱃속의 애를 너는 그렇게 쉽게 정리라고 부르냐? 남편도 주희도 입을 다물었어요. 시어머니는 한참 동안 우리 셋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조용히 선을 그었습니다. 좋다. 이제 판이 더 커졌네. 내일 변호사부터 만나자, 화영아. 그리고 장우, 너는 오늘부터 이 집 아들 아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귀가 아직 멀쩡하면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들어라. 내 며느리는 여기에 딱 한 명이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원하면 나는 네 인생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망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 시어머니 눈빛이 내가 이제껏 본 적 없는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그래도 집이랑 건물은 내 거야. 나도 법 공부 좀 했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은 건 건드리기 힘들다는 거. 엄마도 알잖아. 그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 입가에 아주 미세한 웃음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래서 너 그 건물을 아직도 네 거라고 믿고 있냐? 남편 얼굴이 굳었어요. 뭐? 그 얘기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자. 네가 제일 싫어하는 서류랑 도장으로.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화영아, 오늘은 울지 말고 자라. 내일은 우리가 저놈 울릴 차례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눈물은 안 났어요.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불씨가 붙는 느낌이었어요. 그래, 이제 도망치는 건 저 사람들 몫이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나, 시어머니, 그리고 어깨를 잔뜩 움츠린 남편. 주희는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말로는 저런 애들은 막상 판이 커지면 잠깐 숨는다. 나중에 위자료나 돈 냄새 나면 알아서 기어나온다. 라고 했죠. 변호사는 서류철을 넘기며 날카로운 눈으로 상황을 정리해줬어요. 남편뿐 현재 불륜 증거는 충분히 있습니다.
카톡, 통화녹음, 출퇴근 동선, 그리고 어제 상대 여성의 진술까지.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서요, 이혼하면 되잖아요. 저도 이혼해드리고 나갈게요. 대신 집이랑 건물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 건물, 원래 아버지가 제 이름으로.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그건, 사실 그게 오늘 핵심은 아닙니다. 네? 변호사는 웃으면서 다른 서류처를 꺼냈어요. 시어머니께서 몇 달 전에 미리 상담을 받으셨거든요. 아드님이 보험금 문제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일 때부터요. 저는 그제야 시어머니를 돌아봤어요. 어머니, 그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시어머니는 가볍게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엄마들은 며느리보다 먼저 한다. 내 새끼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를.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아드님이 상속받았다고 믿고 있는 그 건물. 현재 등기부 등본상 소유주는 전부 며느리분입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요? 그게 말이 돼요? 변호사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명의만 아들, 실질적 소유는 아내와 며느리에게 넘기겠다는 유언장이 있었고, 그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과 증여 절차를 진행했죠. 법적으로는 며느리분이 절반, 어머님이 절반 가지신 상태였는데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탁 내밀었습니다. 이 문서에 따라 어머님의 지분 역시 이미 며느리분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를 믿기지 않는 얼굴로 바라봤어요. 엄마, 언제? 네가 장모 보험금 건으로 입을 놀리기 시작할 때, 그리고 내가 너를 포기하기로 한 날.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늙어 죽는 날까지 나를 챙겨줄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했다. 내 아들이라는 놈은 장모 보험금을 시드머니로 부르면서 다른 계집이랑 새 인생을 꿈꾸고 있었고, 근데 내 옆에서 네 엄마 밥 챙기고 내 장모 기저귀 갈고 네 집 대출 걱정하던 사람은 딱 한 명이었다. 시어머니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선택했다. 내 아들 말고 내 며느리를. 변호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남편분은 유책 배우자입니다. 우리 쪽에서 원하면 위자료 플러스 재산 분할 충분히 받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불륜 상대를 임신까지 시킨 정황이 있다면 법원에서 굉장히 안 좋게 보죠. 남편이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어요. 그래도 저도 평생 일해서 이 정도 만들어 놓은 건데 손톱의 때만큼은 가져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동안 조용히 있던 제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이 평생 일해서 만든 거? 집 대출이랑 엄마 병원비랑 생활비 다 합쳐서 당신 월급으로 다 감당 안 된다는 거 당신이 제일 잘 알 텐데?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제로 지금까지 모인 자료를 보면 살림은 며느리분이 다 꾸려오셨고 시어머니와 장모님 간병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보기에 누가 더 이 가정을 지키려고 했는지는 금방 보일 겁니다. 남편이 의자 등받이에 힘없이 기대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면 난 뭐가 남아요? 시어머니가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넌 네 선택이 남는다. 법원까지 가서 다 까발려지고 회사도 알게 만들어서 네 인생 두 번 다시 못 일어나게 만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조용히 합의서 쓰고 나가든지.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바깥 유리창 너머로 12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듯 말했어요. 우리 쪽 제안은 이겁니다. 1남편분은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즉시 퇴거. 이 위자료와 장모님 치료비 일부를 포함한 금액,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지급, 3건물 및 기타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 포기. 4 앞으로 장모님과 시어머니 간병에 대한 책임은 며느리분에게 전부 넘기되 그 대신 법적 경제적 권한 역시 며느리분에게 집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혼 후에도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까? 시어머니가 먼저 대답했어요. 나는 내 남편 닮은 놈보다 내 며느리랑 사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 그 말에 가슴이 뜨겁게 저려왔어요. 남편이 마지막 자존심을 붙잡듯 말했어요. 엄마, 나 그래도 아들이에요. 그래, 괜히 낳았더라. 시어머니는 그렇게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결국 남편은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회사에 소문나는 걸 제일 두려워했거든요. 특히 임신한 불륜 상대 얘기까지 들춰지면 직장 생활은 끝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는 길, 남편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화영아, 그래도 우리 나름 행복했던 날들도 있었잖아. 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봤어요. 예전에 좋아했을 때의 얼굴이 아니라 제가 이제 더 이상 붙잡지 않아도 되는 사람의 얼굴로. 당신 말대로 나름. 근데 그걸로 됐어. 한 번만 미안하다고 하면 그 말 어제 그 여자한테도 했어? 남편 입이 다물어졌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진짜 끝났을 때 하는 거야. 우리 이제 진짜 끝났으니까 그 말은 마음속으로만 해줘.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툭툭 걸음을 맞춰주었어요. 화영아, 내 어머니, 나중에 혹시라도 내가 먼저 가게 되면 너 혼자 이 집 감당 못할 수도 있다. 그때는 건물 하나 팔아서 네 이름으로 작은 가게 하나 해라. 어머니, 저는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욕심이 아니라 권리다. 너는 그동안 이 집에서 아들 하나 믿고 산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나랑 너 둘이서 서로 붙잡고 산 거다. 그 말에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엄마도 아니고 친정도 아니고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 고맙고 아프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저 같은 사람 며느리로 받아줘서 감사해요. 고마우면 나 늙어서 걷지도 못하게 되면 그때 욕 좀 덜 해라. 치매 오면 더. 시어머니 특유의 투박한 농담에 우리는 둘 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달 후 도시의 겨울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쯤 엄마는 조금 더디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었고 우리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고 가끔 통장으로만 양육비 겸 위자료가 찍혀 들어왔어요. 그 숫자들은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주희라는 여자는 한 번 연락을 해왔어요. 언니, 죄송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엄마가 되니까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살아요. 나도 살 거니까. 그게 그 여자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어느 날 병원 근처 카페에서 잠깐 시간을 때우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요즘은 남편분은 잘 지내세요? 예전 같았으면 웃으면서 대충 둘러댔겠죠.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젠 남편 아니에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사람. 사장님이 잠시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니 조용히 캔커피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주었어요. 그럼 이제 화영 씨 인생은 화영 씨 거네요? 저는 그 말에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이제야 그런 것 같아요. 카페 유리창 밖으로 늦겨울 햇살이 들이쳤어요. 전처럼 모텔 간판이 아니라 작은 꽃집 간판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엄마랑 시어머니랑 같이 걸어 들어가서 화분 하나 사서 들고 집에 가야지. 그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이상하게 가슴이 편안해졌어요. 집 현관문을 여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영아, 왔냐? 오늘은 부추전 말고 김치전 해 먹자. 기분이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네.
주방에서 전 부치는 소리, 엄마가 기침하는 소리, TV에서 흘러나오는 오래된 드라마 소리.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서 이상하게 따뜻한 배경음처럼 느껴졌어요. 어제까지는 지옥 같던 이 집이 이제는 내가 선택해서 머무는 곳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 누군가는 나를 버렸지만 누군가는 나를 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선택해 주기로 한 거였어요. 이게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불륜녀가 뒤엉킨 막장 같은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가 고른 사이다 같은 결말이었습니다.